안녕하세요. 희망상상 프로젝트 네 번째 강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혹시 기본소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거나 또 논의하는 국가와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또 혁신적인 미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이끌고 계시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다음 세대 정책실험실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긴장되시죠? 막 카메라와 조명이 비추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건 햇빛이고 이건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재미있게 오늘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소지가 서울이신 분 계세요? 서울이나 부산. 오늘 사전투표일이라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니 뭐 여기서 이렇게 커밍아웃 하셔도 되는데. 저 사실 서울. 여자가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자가 왜 투표를 하죠? 여자가 투표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여성에게 참정권이 있어야 해요. 아니 여성에게 참정권을 왜 줘요? 이런 얘기를 나누던 게 한 100년쯤 됐거든요.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얻은 게 1918년. 미국에서는 1920년대예요. 1924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딱 100년 전.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전이면 뭐 굉장히 뭐 오래된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류의 사실 뭐 100만 년 역사라고 하고 인류는 그게 아니라 산업혁명 후에 우리가 공장을 짓고 출퇴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러기 시작한 지 또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100년 전이라는 이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고 실험인데 1924년에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도입이 돼서 여성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딱 10년 전에 1914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914년 무슨 해죠? 우리나라는 뭐 한일 병찬으로 이제 강제 합병돼 가지고 뭐 식민지였고 그리고 1914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네요. 독일이 이제 막 전쟁 일으켰고 뭐 그랬던 해였는데 10년 뒤에 여성 참정권이 와요. 근데 지금은 없어. 여자들은 다 여자들이 무슨 주인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여성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당연히 해야 되지. 근데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니 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네. 저는 한 99%의 확률로 엄청 황당한 얘기를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10년 전에.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게 몇 년이죠? 1900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이 간선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개헌을 받아들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에는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걸 받아들여서 개헌이 되고 직선제가 도입이 됐죠. 1987년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있었지만 가장 최근인 1987년을 기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1977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 전 1977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아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977년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군인 출신 대통령이고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신체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냥 공무원처럼 이렇게 임명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술 먹다가 밤에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걸리 마시다가 대통령 욕하면 누가 듣고 있다가 신고하면 잡혀가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야죠.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다면 엄청 황당하게 들렸겠죠. 딱 10년 전인데. 자, 그러면 오늘 제 기본소득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년 뒤에 우리 모두가 한 달에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받는다. 원래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회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엄청 황당하게 들리겠죠. 근데 항상 변화라는 것은 물이 끓는 거랑 비슷해서 라면 물 끓여 보셨어요? 끓여 보셨겠죠? 라면 물? 물이 끓을 때 어때요? 한 4분 40초 동안 물이 조용해요. 얘가 끓는 거야 안 끓는 거야? 자꾸 냄비를 열어보면 더 느려지기만 하죠. 근데 칙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불과 한 2, 3초 만에 물이 확 끓어오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 변화란 거. 기본소득제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여성의 참정권, 유색인종의 참정권 이런 급의 변화예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확 끓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끓어 넘치고 나면은 뭐가 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본소득이 뭔지는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시작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이게 다 현실에서 구현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어떤 개념이란 건 순수한 형태란 게 있죠. 순수한 형태 기본소득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이렇게 들으면 뭐 되게 쉽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현실에다 대입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일단 모든 사람이란 건 뭐죠? 모든 사람 진짜 모든 사람이에요. 아기, 노인, 여성, 남성, 뭐 장애인, 범죄자, 수감자, 군인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외국인도 있죠. 국적 없는 사람도 있죠.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있죠. 모든 사람이면 다 줘야 되니까. 모든 사람.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보편성.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도 중에 어떤 제도도 보편성 원칙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건 없어요. 꼭 그런 것 같죠. 모든 사람이 다 세금 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금 내는 사람 인구의 이 절반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투표권 박탈당한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지 혜택 받는 것 같지만 못 받아요. 외국인이라서 못 받고, 뭐, 범죄 때문에 못 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건 중요하고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원칙인데 기본소득제의 기본입니다. 기본. 보편성이라는 기본적 원칙이 있고요. 근데 핵심적 원칙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성입니다. 무조건성도 무조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쉽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도도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새로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조건 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뭐가 있나? 우리 삶에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복지 대상자라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가서 신청이라도 해야 되죠. 근데 신청하는 것도 사실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이 서류 내야 되고 저 서류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정부 사업 해보셨어요? 지원 사업 같은 거? 조건이 엄청 주렁주렁 달려있죠. 이 서류, 이거 입증해야 되고 저거 입증해야 되고 실업자인 것도 입증해야 되고 청년인 것도 입증해야 되고 많죠. 그걸 다 없애고 완전히 조건 없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도 조건부 월급이에요. 그렇죠? 나와서 어느 시간 일을 하면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이 무언가가 주어진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 같은 부모님의 사랑도 조건부인 경우도 많죠. 완전 무조건적인가 부모님의 사랑이? 네가 좀 잘해야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농담이고요. 무조건성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냥 쓱 보편성 안에다가 넣어서 넘어갔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란 거거든요. 사람은 개인이죠. 어떤 집단을 칭할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제도, 특히 복지제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이
가난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된다.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게 기본소득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뭐 정기적이면 얼마나 정기적인 거야? 한 달에 한 번이면 정기적인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급도 많이 받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 정기적이잖아요. 아니야. 사람은 1년 단위로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주면 정기적이야.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생애 한 번만 주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인으로 전환될 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정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금성, 돈으로 줘야 된다. 소득이니까 당연히 돈이죠.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자, 우선 돈하고 좀 비슷한 지역화폐라는 거 있죠. 지역화폐는 돈인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법정화폐는 또 아니고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진 이 상품권들이 있어요. 뭐 특정한 물건들만 살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현금이면 그 돈으로 여기 충남 홍성에서도 쓸 수 있고 강원도 강릉에서도 쓸 수 있고 술을 사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사서 피울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안 되죠. 지금 지역화폐나 이 대안적으로 지급되는 이 여러 수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성. 충분히 줘야죠. 얼마가 충분한 거예요? How much is enough? 얼마가 충분한 건가? 궁금하죠. 다 논쟁이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가 기본, 아래 세 개는 옵션, 좀 논란이 있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불평등도 해소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계에도 대비를 하고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뭐 대비도 되고 공유부 분배 그리고 되고 행정 효율성도 달성하고 복지제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직접 현금을 주면은 이제 중간 매개 과정 관료 조직을 많이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누수가 적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데서 나오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헌법적인 가치죠. 그런 가치가 들어있는 게 이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어떤 제도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국가가 하는 어떤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을 위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다못해 우리가 모든 국민을 위한 거라고 믿고 있는 예컨대 똑같이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초등학교 안 다니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다 다니셨죠? 부모님이 범법자가 되잖아요. 자녀를 초등학생에 안 보내면. 의무교육이니까.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가야 됩니다. 부모는 그럴 의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아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애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정부에서 통지서가 하나 딱 와요. 당신의 자녀를 지금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은 어떤 형태의 범법자가 되고 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쭉 나오는 게 와요.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공짜잖아요. 무상교육이죠. 그렇지만 진짜 그게 똑같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충남 홍성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하고 그냥 우연히 여기 있는 충남 홍성에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제가 한때 살았던 전라남도 남해안의 어떤 외딴 섬에 태어난 아이하고 거기는 분교가 있었어요. 분교는 애들 한 10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전교생이. 그런데 태어난 아이하고 저기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의 한복판에 태어난 아이하고는 똑같은 초등학교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죠. 국가는 똑같은 걸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거 기본소득제는 똑같죠. 똑같은 것만은 보증할 수 있어요. 왜? 현금이고 액수가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제도와는 굉장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유사한 정책들도 많이 있어요. 재난지원금도 있고 지자체별 현금 수당도 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제하고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핵심적인 거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조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런 기본소득제라는 어떤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 확실히 현실에 가까운 제도 또는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해야 하는 제도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세 가지 이유가 보통 있습니다. 진짜 엑기스예요, 이거는. 제가 2019년에 기본소득제 연구를 마치고 기본소득제 안을 발표를 했어요. 2019년 11월에 저희 랩2050은 정책연구소고요. 여기서 계속 미래 정책들을 연구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제였고 발표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반향이 왔어요. 막 네이버 메인에 걸리고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연구소에서 뭐 보고서 냈는데 네이버 메인에 걸리고. 근데 막 연구소로 전화 와요. 전화 와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 동네에 뭐 도로 짓고 있는데 그 도로 짓는 예산 좀 쓰지 말고 이거 기본소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 게으르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뭐 온갖 반응들이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왔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질적 분석을 했어요. 우리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데에 달린 댓글들을 모아가지고 댓글이 어떤 내용인가.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제 구조의 전환이잖아요. 그게 진짜 오는 거냐? 어떤 속도로 오는 거냐? 이 질문이 있고. 두 번째, 노동윤리에 대한 건데 소득을 일 안 해도 벌 수 있으면 사람들이 다 게을러지고 정말 도덕적으로 방탕해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진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냐?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엑기스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소득 분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하자면 이제 경제 구조 전환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컨대 제가 한번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그래프 좋아하세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프를 옛날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했던 걸 떠올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한 줄로, 5천만 명 한 줄로 세웠을 때, 가로축, X축은 기억하시죠? X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Y축, 세로축에는 뭐냐면 그 사람의 소득이에요. 쭉 이렇게 한 줄로 세우고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낮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어떨까요?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만세.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률과 통계 하셨어요? 확률과 통계 시간에 나오는 걸로 따지면 이게 지수분포라고 그러죠. 왜? 하나 넘어갈 때마다 제곱. X의 Y승 이런 거. 척척척척.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냥 그래요.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여러 가지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역동성이 있고 좋은 점도 많은데 그렇지만 소득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지수 분포가 돼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게 정당한가? 이 질문도 있고 아니면 그게 부당하면 어떻게 고칠까? 이런 질문도 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저는 일단 왜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딴 데 외국에 무슨 복잡한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1991년부터 199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세 분. 그러네. 여기서 또 세대가 갈리시는 경험. 네, 199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1990년대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30년 동안이죠. 30년 동안 뭘 그린 거냐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또 어디 있죠? 네? LG전자, LG화학 이런 데 있죠. 또 어디 있죠? 또 큰 산업 하나 있잖아요. 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회사 있죠. 다 뭐죠? 무슨 업이죠, 이게? 다 제조업이에요, 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에서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조업이 돈을 잘 버니까. 30년 동안 제조업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파란 선처럼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올해
쭉 더 늘리면 아마 그 소득분포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 노란 선은 제조업의 취업자 숫자입니다. 총 숫자. 늘어난 숫자 가지고 총 숫자. 그대로죠. 이것 때문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데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요. 돈을 못 버는 데서는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일자리가 안 생겼냐? 그렇진 않았어요. 많이 생겼는데 뭐가 생겼죠?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 다 자영업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최근에 배달 서비스 같은 거, 물류 엄청 일자리 많이 늘어나죠.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공통적으로 뭐죠?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소득이 그리고 작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돈 많이 버는 기업, 여기에서는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임금도 높고, 그리고 처우도 좋고,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이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데서는 임금도 낮고, 처우도 낮고, 불안정한 이런 극단적인 격차가 생기죠. 그게 사실 아까 그 소득 격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뭐냐면은 누가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괴롭혀서 돈을 다 뺏어가서 소득 격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질서가 그렇다는 거죠. 원래 질서가 그런데 왜 그러냐. 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의 아주 빠른 급속한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쨌든 세계 경제가 어떤 국가든지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경제가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고용이 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성장을 하고 있었죠. 물론 그때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 대비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긴 했지만 파이 전체가 계속 커지니까 막 늘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후에 이게 다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꺾이죠. 꺾이면서 더 성장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한정 성장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용을 더 이상 빠른 속도로 늘리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 기술이 와서 딱 타격을 한번 가하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많은 자동화 기술, 아주 간단한 로봇들도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없애거든요. 그러면서 이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본격화가 된 거는 1980년대 이후라고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래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복지국가 체계가 들어오면서 소득이 상당히 평등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게 무너진 거죠. 일자리, 고용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이 속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하죠. 경제구조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근데 빠르기 때문에 늦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이 도덕적으로는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가능할까 그런 회의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게 일종의 변화 저항론입니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기업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온라인 상거래가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마트가 19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마트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20년 걸립니다. 쿠팡이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1조 원 받은 게 2015년이고요. 2조 원 받은 게 2018년. 3조 원을 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죠? 그럼 2021년인데 지금 쿠팡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쿠팡의 물류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우체국만큼 좋아요. 우체국보다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기업이 독점화되고 격차가 커지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속도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프라인 시대의 속도하고 기술 혁신으로 모든 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대의 속도하고는 20년과 3년, 어쩌면 그 다음에는 1년, 6개월 이렇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가속화된다.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예컨대 전통적인 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고용을 더 노동자를 더 보호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최저임금을 높인다든지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근대적인 복지국가론자들이에요. 순차적 대응론, 제가 여기에 좀 가까운데
대응하더라도 저는 선제적 대응론에 가깝고요. 순차적 대응론은 기본소득제 같은 새로운 제도는 기존에 고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제도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더라도 조금씩 기존의 제도, 복지국가 먼저 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정도이고, 선제적 대응론은 먼저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각각 이렇게 돼요. 전통적인 해법은 기존의 노동자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복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순차적 대응하자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요.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고용을 좀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많이 하자. 전통적 해법은 원래 시장에 맡기는 거였죠. 순차적 대응은 그래도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하고, 기본소득 체제로 아예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 다른 걸 하자. 사람들이 생계를 그냥 보장받을 수 있는 쪽으로 처음부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그 경제 구조 전환에 대한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제가 10년 전만 어떤 큰 제도가 도입되기 10년 전에 사람들은 다 그걸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10년 전에 굉장히 황당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게 어떻게 일이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거는 그게 어떻게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버스킹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정말 열심히 굉장히 이 수준 높은 버스킹을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뭔가 가치를 주는 일이라고 우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 똑같이 이렇게 돌려서 좀 얘기해 보면 예컨대 지금 제가 한 20년, 벌써 한 30년이 됐군요. 너무 오래됐다. 한 30년 전에 좀 진로를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상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상담사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사람들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있었는데 상담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마다 다 상담사가 있죠. 회사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 상담사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점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뭘 생산해야 되냐, 이걸 결정하면 그걸 생산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항상 인생을 그렇게 길게 보면서 살지 못하니까 지금 있는 것만이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스트라고 아세요? 감스트? 유튜버. 남자분들은 다끄덕끄덕, 여자분들은 갸우뚱.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미디어 소비 경로가 다르면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막 아무 말이 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대화 많이 하세요, 서로. 감스트가 아버지하고 같이 문자 주고받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감스트가 막 수억씩 벌었잖아요, 사실. 엄청난 유튜버거든요. 저 스포츠 중계했죠. 그래가지고 인기 많이 끌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감스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감스트가 딱 공개한 거예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아버지가 야, 너 그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공장이라도 취직해서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난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억씩 벌고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하는 거를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공장에 취직하라고. 공장은 나는 진짜 그건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런 거죠. 자기는 유튜버가 본업이고 나 이렇게 어엿한 일자리인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일자리의 정의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야. 이걸 알 수 있죠.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자동화돼가지고 공장에 노동자 필요 없다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배달
하는 것도 없어지고 운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는데 변호사도 없어질 수 있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일자리 다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본소득 받으면 사람들이 다 그럼 뭐 공장 가서 취직하지도 않고 뭐 돈 받고 배달료 받고 배달하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 다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일들을 할 거거든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죠. 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다 뭐냐 하면은 기업인데 기업이라서 뭘 만들어요. 만들어서 파는데 그 만들어서 파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윤국 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거 말고 더 많은 또 비영리 조직들이 있어요. 비영리 조직은 사회적 기업보다도 더 뭔가 이렇게 시장에 가서 뭘 팔지도 않고 그냥 뭔가를 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막 하는 거죠. 하는데 뭔가 가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돈 받고 팔리지는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이 되고 일자리가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옛날 사람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예컨대 일본에서 했던 프로젝트 하나인데요. 주문실수 식당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여기는 치매 어르신들이 서빙을 하세요. 그리고 손님들 와서 밥을 먹는데 뭐 일본이니까 돈가스, 우동, 카레 뭐 이런 거 파는데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이 치매 어르신들이 카레 갖다 드렸는데 카레 한 그릇 또 가져와요. 카레 2그릇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손님의 역할은 뭐냐?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무슨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지? 여기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딱 던져보면 다 나름대로의 생산을 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손님은 치매 어르신을 존중해서 저분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치매 어르신들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일이라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획한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이런 장면을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다 일이거든요. 다 일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장적인 가치는 별로 발생하진 않아요.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노동윤리 문제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주문실수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어르신을 존중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기본소득 받으면서 그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 왜 공장에 안 다니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죠. 노동의 개념이 바뀐다. 노동의 개념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미 많이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거. 빌 게이츠도 창고에서 창업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취미로 컴퓨터 만들어 보다가 창업해서 애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창업할 때 왜 했냐? 왜를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은 제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그게 아니라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큰 기업이 되었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페셔널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아마추어들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뭔가 성공이 누적돼서 큰 사실 프로페셔널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지금은 소수의 희귀한 사례지만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그런 사회가 정말 온다면 어느 시점인가 이게 사실은 다수가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든 폭발하면 큰 사업이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시죠? 깃허브 같은 거 아시죠? 게임 하세요? 게임을 하다 보면 요즘은 게임이 대부분 이렇게 딱 짜여진 패키지 게임이 아니고 모듈을 막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내가 모듈을 찾아다녀서 내가 나한테 맞는 캐릭터 찾아가지고 그거 다운받아서 깃허브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내 게임에 입혀가지고 하면 더 재밌는 게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듈 누가 만들어요? 게이머들이 만들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만드는 거죠. 만들면서 하면서. 그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아무도 돈 안 벌어요. 처음에 게임 판 회사는 돈 벌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그 회사도 돈하고는 또 새로운 게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요거는 게이머들이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경제가 오는 거죠.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노동, 일, 활동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노동은 해야 되니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다. 레이버. 활동, 작업, 일. 작업이라는 것은 워크인데 이거는 DIY 같은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데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참여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그 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활동. 이거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하는 일. 노동하고는 또 다르죠. 의무감에서 하는 건 똑같은데 또 다른 형태의 노동인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이 중에서 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생각했다면 미래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무지개처럼 세입 크로바처럼 이렇게 같이 펼쳐져 있는 사회가 올 거다. 이렇게 한나 아렌트도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이 부족해서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아주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더 긴 이야기는 저희 랩 2050 유튜브에 가시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거를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5천만 명, 국민 5천만 명이 매달 30만 원씩, 1인당 30만 원씩 매달 받으면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온 식구 모두.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기본소득세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시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죠. 나 30만 원 받아서 뭐해? 어디다 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받으니까. 다 같이 30만 원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4인 가족이 한 명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라면 25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유지되면 대충 중간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120만 원 생기는 거예요. 4인 가족이니까. 월 30만 원씩이면.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요, 사실. 그러면 그게 얼마 드냐? 180조 원 들어요. 1년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 1년 중앙정부 예산이 한 500조 원 넘는데 550조 원 올해 이렇게 되는데 180조 원이면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데 저는 문제를 이렇게 풀자고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모수는 이 기본소득세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부 재정의 일부로 복지 지출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GDP에서 나온다. GDP가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같이 번 돈이잖아요. 1900조 원입니다. 1900조 원 중에서 10%인 190조 원 만들면 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1900조 원의 10%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이거는 약간의 거시경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를 보면은 GDP가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가 되죠. 가계에 조금 더 많이 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럼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 기본소득이 약간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그래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꽤 있고 기타 다른 우리가 지금 많이 조금씩 지자체 단위에서 또 중앙정부 단위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해보고 있는 참여에 대한 대가, 기여소득이라고도 부르고 참여소득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예컨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을 때 보수가 주어진다거나, 보수가 아니지만 그건 사실 활동비 같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표는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세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있는 재정 중에서도 그래도 세제를 좀 고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좀 공정한 과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나올 수 있고 복지제도를 사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복잡해지지 않게 통합을 하고 기본소득제로 가급적이면 현금수당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금수당은 기본소득제로 상당 부분 통합을 하면 재정을 상당 부분 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금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조금 쌓여있는 재정을 푸는 방식으로 재정을 만들 수 있다. 180조 원 안을 연구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무리만 드리면은 이게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냥 조건 없이 현금을 주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면 저도 장담 못 해요. 사람들 다 집에서 술 마시고 담배만 피우고 그러진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 보장은 못 해요. 그게 걱정되면 정책 실험을 해야죠. 그래서 소규모로 특정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1년, 2년 이렇게 관찰을 해서 어떻게 정말 사람들이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에서 이미 한번 했었고요. 캐나다에서 좀 시도했었고 중간에 정치적 이유로 좀 난항을 겪었는데 또 인도나 나미비아 같은 데서도 했었던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좀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산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건 뭐냐 하면 인류가 생계는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인류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눠 가진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지금 얼마나 갖다 버리는데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생계를 그러면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잘 분배해서 조건 없이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위에서 시민의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매달려왔던 이 시장의 가치, 경제적 가치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더 많이 만드는 한 단계 앞선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19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나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라는 거는 유럽에서 다 레세페어, 시장에 다 맡기자,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 이게 다 주류였거든요.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황당했는데 그게 곧 주류가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복지 전문가라는 분들은 다 비버리지 보고서가 복지의 시초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국이 복지제도에서 북유럽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국의 국격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변화가 극심한 상황, 1900년대 초가 그렇잖아요. 막 세계대전 일어나려고 하고 그런 대공황 좀 전이고 이러던 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대안을 내놓은 국가가 그 이외의 국격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일본 어디서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저성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불평등의 문제 이거를 뚜렷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 지금 살기 힘든 나라로 다들 생각하고 있죠. 유럽은 정체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도 뭔가 쇠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들 새로운 제도를 고민만 하고 있지 우리가 따라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소득제는 그나마 모든 지역에서 다 토론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거는 아직 확신은 없지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하거나 또는 실험이라도 정책 실험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좀 한정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저런 효과가 있어서 이건 도입하는 게 좋겠다 또는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때 선진국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비버리지 보고서로 누렸던 그 지위를 우리나라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린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사례들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 기본소득 시행하기 위해서 그 충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해외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게 사실 없고요.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의 변화한 정도가 경제 성장을 한 정도도 그렇고 제도가 바뀐 정도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사실 선진국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새롭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로서 뭐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냐 생각해 보면 저는 다들 유럽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지금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지체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다 대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조금 해봤더니 또는 뭐 정책 실험이라도 뭐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만 해도 선진국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기여하는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토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훌륭한 복지국가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천명하고 시작한 거 1930년대였어요. 1930년대 스웨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국민소득 한 10,000불 정도 되는 국가들이 복지국가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토대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뭐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요. 이게 어떤 지자체별 정책적 실험인지 혹은 이게 정책적 실험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수당을 주는 것은 기본소득제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기본소득제하고 연관시켜서 의미가 있으려면 아주 정확한 과학적 설계가 된 실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핀란드에서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핀란드에서는 장기 실업자 2,000명, 이미 실업 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지급하는데요. 여기가 실험 집단이고 비교 집단이 있어요. 17만 명의 기존의 장기 실업 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만 명, 원래는 전체가 똑같은 실업 부조를 월 70만 원 정도씩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2,000명만 딱 빼서 기본소득 70만 원을 준 거예요. 같은 액수를. 그러니까 실업 부조는 가서 막 신청하고 교육받고 그래야 주는 거고 기본소득은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고 액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설계거든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진정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실험이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생산활동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제 지원금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죄송한데요.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소득제는 생산활동 안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요. 생산활동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산활동 안 하는 사람에게만 선별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죠.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미 생산활동 안 하는 분들에게 우리나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다 생산활동 안 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이죠. 이게 점점 많아지면 선별적 복지가 완성되는 거고 기본소득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갈등도 많이 생기고 선별 과정에서 행정비용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다 지급하자. 그리고 나중에 다 세금으로 걷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제는 그래서 선별수당을 지급하면 세금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한 거잖아요. 어려운 분들에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국가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국가가 지원금 드립니다 해놓고 거기다 세금을 받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그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내가 전혀 소득이 없는데 30만 원 기본소득을 받았어요. 그럼 세금 없겠죠. 30만 원은 이게 면세점 이하잖아요. 근데 내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30만 원 받습니다. 그럼 세금 내야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정해지잖아요.
그게 뭐 20%든 30%든 정해지면 그만큼 또 내야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을 예시로 드셨는데 지급을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 수당을 이렇게 기본 소득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선별 복지를 받고 계셨던 경제 취약계층 일분들한테 생계에 지장이 크게 가지 않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저런 지원금들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그래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많이 돈이 쏠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는 그 원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인 것에 대해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그렇고, 또 뭐 어쨌든 뭐 특정한 여러 가지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정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건 그대로 나가야겠죠, 당연히. 근데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진짜 많아졌어요. 나중에, 먼 미래에. 모든 사람이 다 월 2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수당은 필요 없겠죠. 가난한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지죠. 그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수당이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죠. 그럴 수가 있는데 당장은 필요에 따른 수당은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조정돼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싹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혜택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가는 건 후퇴라고 보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지금 만약에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서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죠. 과세해서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본소득제는 가급적이면 과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부담을 더 하면서 전부가 다 안정감을 얻게 하자, 이런 생각이라 좀 그 위험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부연을 하자면 그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예컨대 생계급여든지 실업급여든지 이런 수당들은 장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기간이 짧고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지하기 어려워요. 한 6개월 받으면 그래도 꽤 받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액수가 좀 높다고 해도 월 100만 원 수당을 받는데 6개월 받는다고 해도 그게 사람에게 주는 안정감은 평생 동안 월 30만 원, 월 20만 원, 단돈 월 10만 원이라도 받았을 때 생긴 안정감하고 비교할 수 없이 기본소득이 우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면 굳이 비싼 학비를 들어가면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전문 자격증을 굳이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본소득제가 지향하는 사회는 그 공부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 거죠.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이 정말 좋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더 인류가 진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은 굉장히 멀죠. 월 30만 원, 월 5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해도 경제적인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실현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데 또 효능감 굉장히 낮잖아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뭔가 지식을 얻었냐, 아니면 이 지위라든지 명예나 돈을 얻었냐, 다 좀 효능감이 낮은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대학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대학에 가고, 아닌 사람들은 그 등록금이라든지 해야 되는 그 투자를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능력을 또 갖추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들이 앞에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기본소득보다는 일단 당장 앞서 걱정된 청년들의 실업과 취업에 그런 쪽에서 국가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 제도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정리하자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거기에 대한. 네.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제도인데, 생산 활동에 아직 참여를 하지 않은 이제 도전을 해야 하는 젊은 청년들은 이 도전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할 곳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상충되나요? 상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소득제는 저는 다른 제도하고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하시는 다른 제도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예컨대 제가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정부에 있는 사람인데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세금을 걷어서 재정이 이만큼 있으니까 요 안에서 원래 노인한테 가던 이 예산을 청년 쪽으로 돌려서 청년 활동 지원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걸 지으려면 그러면 이걸 짓기 위한 건물을 지을 건설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해야 되고, 이걸 운영할 사람들을 찾아서 위탁계약을 맺고 센터 운영진을 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정부 구매거든요. 요컨대 정부의 일은 세금을 걷어서 걷은 돈을 주머니 안에 넣은 상태에서 뭔가를 구매해서 구매한 서비스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구매자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기본소득제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소득제를 해야 되니까 돈을 이만큼 걷어야지, 걷어온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더 나눠주고 덜 나눠줘야지라는 걸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순간 저는 이건 그냥 자동 메커니즘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 메커니즘의 결과는 뭐냐면 소득 분포가 이렇게 되던 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왜냐하면 밑에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밑에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수 분포 쫙 올라가는 이 격차가 약간 이렇게 밑에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위에는 조금 더 얇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들여가서 하는 사업,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거시적인 거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핵심적인 취지는 건데, 이런 아마 기술적인 설명이 아닐 거예요. 핵심적인 취지는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진입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야지, 그게 우선이지, 진입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씀이라, 이 사실은 그게 윤리적인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왜 보상을 주냐, 일을 하는 사람한테 왜 보상을 주냐라는 이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소득제 정신은 그 갈등을 이렇게 풀자는 거죠. 모두에게 일단 지급하고, 그 중에서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하면 결과적으로 균형 상태는 같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거 하고. 왜냐하면 진입 못한 사람들한테나 진입한 사람들한테나 똑같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데, 이게 이렇게 원래 차이가 났겠죠, 소득이. 근데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쪽은 세금으로 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정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구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높은 데서 깎아서. 그러니까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은데 연대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지 제도를
그게 사실 전통적인 복지제도예요. 유럽식 복지제도. 그래서 실업급여 굉장히 강하게 주고, 실업부조 강하게 주고, 노후연금 굉장히 강하게 주고, 이렇게 돼 있죠. 청년들한테는 또 이제 많은 국가에서 학생수당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에 준하는 걸 주는 거죠. 아직 실업자 안 돼, 취업을 해야 실업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업도 안 한 실업자니까 미리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럽식으로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사회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이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죠. 복지국가하고 비교하면. 일단 저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원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당이 있다. 우리 앞으로 이런 당원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앞세워서 그런 제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월 소득 60만 원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이제 제공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월 60만 원이라는 것이 가능한 액수인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 안 작년에 나왔고요. 저희 랩 2050 안이 2019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저희는 사실 어떤 기준에서 한 거냐면 월 30만 원 GDP의 10% 이렇게 계산한 거 아까 보여드린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그 다음 안이 월 50만 원 아닌데, 월 50만 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상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지금 52만 원이에요. 올해. 작년에 51만 원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가 월 50만 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월 50만 원 기본소득이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 충분하다. 충분성 얘기할 때 우리가 충분한 게 뭐 500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하다고 하자. 그러고 그렇게 짰는데,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에서 60만 원 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작권을 주장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1인 가구 생계급여라는 게 있다. 그게 매년 오르고 있고,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액수에 대한 이해는 되셨을 거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출발을 거기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은 30만 원 정도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50만 원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저희 랩 2050 안은 재정 모델로 봤을 때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는 안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세금을 뭐 조금씩 세금 감면하는 거 없애고 지출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춘 굉장히 현실적인 안이고, 기본소득당 안은 되게 앞서 나가 있어요. 세금을 왕창 더 걷어요. 탄소세, 뭐 국토보유세 이런 걸 많이 걷어서 싹 나눠주자, 이런 안이고, 그런 이제 기술적인 차이는 있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제도는 법률로 만들어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하고, 우리가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는 제도가 될 때 사실 그 제도가 또 생기를 얻거든요. 그냥 전문가들끼리 만든 제도는 되게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법제도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 그러냐면 동구권 국가들 그래요. 동구권 국가들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쫙 민주화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면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헌법학자들이 다 거기를 가가지고 자문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미국에서 헌법을 연구하면 평생 동안 정말 완벽한 헌법을 다 연구해서 만들어놨는데 미국에서 도입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 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 조항 하나 도입하는 그것도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그때 뭐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는 굉장한 학자들이 가가지고 얘기해주면 그대로 막 받아 써가지고 헌법을 썼거든요. 완벽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 연방에 있던 뭐 그루지아 이런 나라도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불평등의 확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근히 먹고 살기라도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적으로 먹고 살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하던 노동이 아니고 새로운 더 혁신적이고 더 가치 있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만들면은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서 핵심은 사실 정치에 있죠. 그래서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당파적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어떤 나라에서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어떤 나라에서는 중도적인 세력이, 어떤 나라에서는 녹색당이 지지하는 제도거든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실리콘밸리 기업가들도 지지하고, 뭐 경제학자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들 지지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같이 모아가지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청년들, 이런 분들도 지금 뭐 아르바이트 기회조차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사실은 느끼지 못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나 연금이나 뭐 이런 게 줄어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막 만들어내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 오히려 뭐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적 문제를 뭐 극복하고 이제 나아가기 위한 뭐 그런 뒷받침이나 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뭐 결정권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혹시 현실적으로 이런 청년들, 이런 사회적 그 문제들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한 청년 정책이 뭐가 있을지, 꼭 필요한 정책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제 말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이신 거죠? 네. 일단 그 재난지원금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소상공인 중에서 뭐 필요한 사람들 선별해서 지급하는 게 지금 재난지원금의 기본 방향이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 2020년에 지급됐던 거 한 번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근데 저는 그게 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누가 어려운지 가리기 어렵잖아요. 학생들도 어려운데, 청년도 어려운데, 뭐.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했어야 되고, 대신에 세금을 걷었어야 돼요. 한시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고, 그 재난지원금도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주고, 대신에 연말정산할 때 내가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뭐 안정적 직장이 있는 사람은 소득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더 많이 내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다른 제도들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청년기본소득제 먼저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화의 결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청년 정책이라고 할 때 좀 경계가 되는 건 뭐냐면,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제도가 아니고, 특수한 제도들을 계속 조금씩 작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을 사실 행정이나 정치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많으면 제목 장사가 잘 되잖아요.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정책도 하고, 청년을 위한 뭐 실업 부조 정책도 하고, 가난한 청년을 위한 뭐 생계 지원 정책도 하고, 문화예술 지원도 하고, 꼭지가 많은데, 알고 보면 이거 다 합쳐도 노인들에게 사실상 거의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다 합쳐도. 근데 기초연금은 딱 4글자예요. 기초연금. 4글자인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일단 보편적인 것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소득제처럼. 이게 이제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그것 이외에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있겠죠. 창업과 관련된 지원 말고 투자 같은 정책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편적으로 밑바닥을 깔고 자유롭게 선택하면 투자를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라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